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승경입니다. 이 영상은 전체 5편으로 구성된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편입니다. 제1편에서는 사회주의의 기원과 19세기 사회주의 이념의 발전 과정을 살폈고, 제2편에서는 제1차 대전에 따른 사회주의 이념의 분열, 러시아 혁명, 그리고 스탈린에 의한 소련 체제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3편에서는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사이의 시기에 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겪은 동요와 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중국 사회주의의 전개 과정과 체제의 기본적 성격, 그리고 그 내부에서 전개된 정치적, 이념적 투쟁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사회주의를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수단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가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부국강병이라는 정말 절박했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이 시각으로 중국의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중국이 겪었던 그 100년의 굴욕의 시기입니다. 이 정말 뼈아픈 경험이 어떻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사회주의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필사적이었던 과정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진단이에요.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내린 진단 말이죠.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 즉 서구 열강에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아빠진 봉건 질서와 유교 전통, 바로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자, 진단이 이러니까 처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존 체제를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갈아엎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들여오는 급진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찰머스 준슨 같은 학자들이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중의 마음을 얻은 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제국주의라는 기치, 이게 당시 중국이 처한 그 절박한 민족적 위기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전략적 전환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오쩌둥이 그때까지의 적이었던 국민당과 손을 잡잖아요. 항일통일전선을 구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국가 생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계급투쟁이라는 기존의 노선을 잠시 접어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자, 그렇게 권력을 잡은 공산당,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전쟁의 위협이 이 신생국가의 DNA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공산당의 계획은 좀 달랐어요. 신민주주의라고 해서 좀 점진적으로 가려고 했었죠. 심지어 자본주의하고도 어느 정도 협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지 불과 8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유로운 전환은 사치가 됐고 당장 국가의 모든 걸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렸죠.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마오의 이중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인민전쟁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어서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정말 양극단의 전략을 동시에 쓴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최첨단과 전통을 동시에 끌고 가려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를 두고 지도부 안에서 두 개의 거대한 생각이 꽝 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그런 철학 논쟁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노선투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마오쩌둥이 있었죠. 혁명 정신, 게릴라전 같은 걸 강조하는 홍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성, 효율성을 앞세운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전의 논리를 내세웠죠. 바로 이 붉은 것과 전문적인 것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대혁명을 그냥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만 보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 즉 전문가들의 논리가 앞으로 닥쳐올 초강대국과의 전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 나라 전체를 다시 한번 즉 혁명적인 전시체제로 완전히 바꿔놓으려 했던 거대한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의 역사는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중국의 기틀이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마오가 죽고 나서 중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 그건 바로 이 인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가 평생을 걱정했던 세계대전은 곧 일어난다는 그 판단을 과감하게 폐기해버립니다. 아니,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생각의 전환, 딱 이 하나가 그동안 중국 전체를 꽁꽁 묶어두었던 비효율적인 총력전 체제라는 족쇄를 단번에 풀어버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중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최우선 과제가 안보와 생존에서 경제 발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개혁 개방이라는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걸 국방에 쏟아붓던 시대는 가고 이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전체 여정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민족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생존을 위한 총력전 국가가 됐다가 그리고 마침내 경제성장의 모든 걸 거는 전략으로 변화해온 그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오 시대든 지금이든 중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이 부국 강병을 향한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열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21세기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의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을 과연 사회주의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난 100년 넘게 이뤄져 온 부국강병이라는 거대한 국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까요?